빈 소장입니다. 25년도 11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10월 말 11월 초에 뭐 독감이 오고 교통사고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도 좀 하고 그래서 소식이 좀 늦었고요. 이번 25년도 11월 소식은 그 전달에 비해서는 조급함 없이 좀 약간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바로바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스케줄을 짜고 할 이야기 콘티를 좀 짜고 이럴 때 평상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미국 소식, 주식 소식, 미국 경제 소식, 주식 소식이죠. 주식 소식을 들으면 한국 경제에서 이제 아침에 뉴스, 경제 뉴스, 한국 경제신문의 뉴스를 듣고 보통 한 40분, 50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경제에 보면 한상춘 논설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약간의 이제 마이크로보다는 매크로 환율이라든지 경제 돌아가는 거, 국내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5년째 가까이 듣고 있고, 그분이 있고, 또 SBS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사님 SBS에서 하는 거, 또 키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박사님 또 이제 듣고, 그러고 이제, 출근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아산에서 여기 사무실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제 3프로 뉴스, 이렇게 좀 듣고, 오면서, 좀 이제 폭넓게 들으려고 했는데, 옛날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줄인 게 이제 아침에는 그거 듣고, 사무실 출근하면 네이버 이제 뉴스 검색하고, 부동산 뉴스 검색하고, 또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 검색하고 이렇게 검단 신도시도 가끔씩 검색하고 주변에 이제 여기 향남 신도시 또 남양 신도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동탄 쪽에 이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거의 평일날이면 매일매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뉴스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 할 때도 검단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흐름 또 이제 거시적이라고 이제 말이 거창한데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년 동안 거의 이제 미국의 트럼프 25년도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1월 10일 날이었나요?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했던 말 한마디 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또 이제 일본 경제 좀 저기 하지만 이제 일본하고 중국 그런 경제도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저기 유럽 쪽은 조금 제가 좀 참고만 이렇게 듣는 거 뉴스로만 듣는 거 대충 이제 유럽은 이런 거 같구나.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뭐, 호주나 뭐, 캐나다처럼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출 안 해도 자원 수출만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래서 뭐,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의 카나리아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학자도 많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거의 뭐 5년 이상 10년 가까이를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왔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첫 일부에는 이제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하고 2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검단 신도시 일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들도 뭐 어느 경제학자나 뭐 유명한 뭐 유튜브 프로그램 뭐 몇백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조심을 해야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공부한 거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단기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지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상만 할 뿐이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뭐 1년 이상, 2년 이상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단기보다는. 이게 단기적으로 맞출 확률이 뭐 30%다. 굉장히 세지만 1년 이상, 3년 이하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 이렇게 말할 때는 대충 어떻게 흐를 것 같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됐고 맞는 것 같아요. 그쪽은 대부분. 그래서 주식 투자도 우리가 장기 쪽으로는, 단기 쪽으로는 단타 막 해고 이럴 때는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은 돈 막 분산 투자하면서 이것을 사보고 팔아보고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장기적으로 읽기도 해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워낙 좋았으니까 이렇게 좀 수익도 많이 남겨보고, 내가 뭐 10,000원짜리를 3만원, 4만원에 팔았는데 그게 12만원 갔더라. 그런 거는 나의 영역을 넘어선 거고, 나는 수익을 많이 챙기고 어느 정도 3만원 갔을 때 30% 손절하고, 또 4만원 갔을 때도 30% 손절하고, 저는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그거를 좀 권합니다. 내가 하나 갖고 계속 뭐 가가지고 뭐 10만원, 12만원, 그거는 이제 그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제 얘기가 뭐 100% 맞다, 누군가의 얘기가 100% 맞다 이런 건 없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투자하는데. 또 부동산은 또 중장기적으로 대부분 하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보다는 좀 부동산이 안정적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 성장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이제 뭐 1%, 2%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또 부동산이 또 외면받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데, 우선은 한 가지, 두 가지 얘기만, 두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5사람, 4-5사람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거지,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어느 순간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하고 이럴 때 위험을 나는 그 해지를 하는 거, 그런 게 그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고, 웬만하면 그 위험을 예상하고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국제정세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잠잠해져. 트럼프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EU하고 해가지고 뭐 2,500억 불, 3,500억, 4,500억, 5,500억 불, 우리나라 3,500억 불, 뭐 EU도 6,500억 불, 이렇게 이제 관세를 걷어들이고, 뭐 표면적으로는 관세지만은 결국에는 리쇼어링, 미국으로 저기를 하고, 관세는 표면적인 거지만 이제 환율 나중에 건드리고 해서 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트럼프가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좀 안 좋죠. 옛날에 트럼프, 우리나라도 여의도에 가면은 대우건설하고 같이 했던 트럼프 월드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 시행했던 사람인데, 뉴욕에서 호텔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고, 자기를 지지했던 마가도 분열이 되고, 또 치명적으로 좀 트럼프가 사업할 때, 어렸을 때 지금 80이니까 나이가, 앱타인 미성년자 소녀들 성착취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거기에 굉장히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파일을 공개한다 그러고, 이제 특히나
저저번 달에 그 주지사 선거 세 군데에서 100% 패했잖아요. 세 군데를 뉴욕하고 뉴욕 근처에 있는 주지사 그 선거에서.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맹목적인 그런 충성보다는 뭐 지가 뭐 당선이 돼야지 주지사인 거지 뭐 트럼프 따라갔다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지지율도 얼마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고, 관세 얘기에서는 관세는 뭐 결론적으로 약간 영리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100%죠. 다만 이제 그거를 기름값 억제를 하면서 기름값을 누르면서 이제 그 관세 인상분을 막았고, 그 인상 또 우리나라 투자 이런 돈으로 그 해지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AI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뭐 M7이나 이런 기업들만 좋았던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뭐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영리하게 좀 채웠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뭐 중국은 건들지도 못한 상태고 지금 상황이, 러시아도 건들지도 못하는 상태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한테만 했고 EU하고 우방들한테만 이제 말하는 게 조금 많이 섬뜩한 느낌이 있는데, 뭐 자기네 미국의 부를 우방국들이 다 그 갈취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편향된 이상한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라이는 사업가 할 때는 괜찮은데 정치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를 화합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이게 정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물론 뭐 그 전에 이 연관되어 있는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 사회 내부 그런 정치적인 구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탄생했을지도 모르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이 대통령이니까 지네 나라에서 그렇게 잘하기만 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출근도 하고, 뭐 대담하게 또 우방국들한테 삥도 뜯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기간 산업에 투자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도 그 관세 타결이 됐고 우리나라도 관세 타결이 됐고, 트럼프 내부적으로 또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엄청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면 별로 안 좋죠. 경제에는 어떻게 됐든 딱 끝나야 기업들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상대 나라들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요즘에는 일본에 갑자기 여자 다케이신가요? 그분 여자 총리가 이제 나섰는데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분이라 그래요. 네, 굉장히 보수적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 신분제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도. 봉건제에서 영주 있고, 밑에 기사들, 사무라이들이 있고, 뭐 이런 상인 있고, 평민 있고, 뭐 우리나라 또 옛날 조선 왕국, 망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일본도. 근데 이제 정치적 기반이 약하신 분인데, 워낙 이제 자민당이 오랜 집권을 하면서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인기도 없고 하니까 연정을 해갖고 탄생한 게 그분인데, 그 여자분이 이제 갑자기 중국도 건드리고 막 이러고 중국하고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G2였잖아요. 지금 G2는 중국하고 미국인데 옛날에 G2는 일본하고 미국이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 모았고, 중국도 다 쓸어 모았고, 우리는 뭐 이제 약간의 일부만 이제 선진국 들어올 정도로 벌어먹은 나라고. 어찌됐건 반도체에서는 최강자는 미국하고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일본이 강하죠. 소재 장비에서는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히토리로 옛날처럼 때리려고, 옛날 아베는 히토리 때문에 깨갱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대립해요.
그런 건 준비를 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도 히토리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 어느 정도.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조정이 되지만, 대만 문제 때문에 계속 이거 동북아는 어지러워질 거다. 그래서, 그 나라들 그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 참가하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도 갔다 왔었고, 이집트도 갔다 왔었고, 또 G20 참가하고, 터키, 뭐,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터키에도 갔다 왔었고, 그러고 들어왔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한국, 부동산 소식으로는 뭐 나왔던 거는 없고, 저번 달까지 이제 10월 15일 날 그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토지에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제 나오고, 근데 그때 이후에 주춤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또 꿈틀꿈틀.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 규제책 나왔죠. 6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오고 10월 달에 나왔는데 계속 이제 안 잡히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지, 떨어지면 규제할 필요도 없죠. 건들 필요도 없고 부양을 해야 되죠. 떨어지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근데 이제 우리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26번 했잖아요. 근데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금리 기조였고, 지금은 이제 약간 중금리, 그때에 비하면 그런 기조인데, 금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까? 또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한 650조 1년 예산이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거는 지금서부터죠. 내년서부터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 예산안을 갖고 돈을 쓰는 거니까 728조인가요? 728조니까 엄청 증액이 됐죠. 거의 한 12, 3% 650조보다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푼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수도 좀 살리고 돈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풀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물론 기존에 있던 뭔가를 좀 양도세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배당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친주식 시장적으로 이제 좀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주식 시장도 좋았고, 그동안 안 좋았기, 재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좋았고, 세계 탑이었죠. 근데 이제, 코스피 증가율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만큼 좋았으니까 이제 조금은 조정이 되거나 안 좋아진다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고. 이 부동산 규제책이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아마 12월, 올해는 11월은 관망세로 갈 거고, 1월 달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제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출 규제 해버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 갖고 먹고 사는 업이잖아요. 은행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IB 투자하는 은행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은행에 이제 그 소리가 많이 나올 거고, 그렇다 보면 또 1월 달에 또 어느 정도 풀어줄 것 같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대출 규제책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세를 건드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건드렸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조금 많이 있겠죠. 증가하는 현상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좀 해보고. 한국은행이 그 11월 금통위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저번에 동결하고 9월 달에는 하락시켰고, 내일 모레, 지금 FMC가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나오면 거의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8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상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인하나 약간의
동결. 그런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한 1.75% 정도, 2%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역전되어 있는 거죠. 한국 금리가 좀 낮고 미국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제 패드를 연준 의장을 내년 1월 달이면 발표를 한다, 차기, 다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준을 압박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빠 보이지만 연준이 독립적으로 그동안의 금리 정책을 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는 악마 이미지가 있어서 모든 거를 잘 못할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게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악마와 일본 사람,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일본이 지금 그 금리 부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저금리 때문에 전 세계 또 미국, 특히 미국이 일본에서 돈을 차입해갖고 레버리지니까 다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도 많고 채권시장에 투자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관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쇼크가 나서 다시 일본으로 자금을 빼서 돌아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다. 어렵게 얘기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귀되는 그런 시장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24년도 9월 달, 8월 1일 날, 9월 1일 날인가요? 그때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생각을 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30% 이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조정이나 조금 약간의 폭락이 아니고 하락세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했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현금화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ETF 안전한 거, 대기업 주도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반도체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조정을 좀 해놨고, 금을 이제 많이 좀 해놨어요. 비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유심히 봐야 되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금리가 역전되고, 채권금리이긴 하지만, 일본은 인플레가 심하고 30년 동안 디플레였는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인플레 상황이고. 세금에서는, 주식 배당세율, 또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쪽으로 하고 25%, 옛날에 45%였나요? 근데 이제 50억 이상은 30%, 이 부분도 공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1475원이네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1379원에서 지금 1475원이니까 우리나라 10%가 올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약 10% 조금 안 되지만 100원이 지금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한 7, 8%의 부가 사라져 버린 거죠, 환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거의 거기서 거긴데 1,700원 하더라고요. 휘발유 가격 경유가 1,650원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환율 폭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수합하고 이런 거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잘 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그렇다고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하고 중국도 안 끼고, 일본이나 유로와 스위스, 스웨덴인가요? 그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통화 가치 대비,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달러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또 달러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또 뭐 환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기름값이 뛴다는 거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인플레, 물가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그 관세 추진하면서도 그 사우디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뭐 마약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기름 때문에, 유가 때문에 러시아 말 안 들고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정도로 세계 유가를 누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꿈틀꿈틀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환율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1,300원대 정도. 그 순밍의 그 환율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러는 거 옛날에 그 레이건 정부 때 그렇게 했던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갈 거다. 트럼프 미국은 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이제 우방국을 건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고, 중국을 건드렸어야 되는데, 중국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방국을 건드렸다. 결국엔 우방국들도 이제 조금씩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강압적인 그런 미국의 강압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뺏기되, 그 나름대로의 실익을 좀 챙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냥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냥 뺏기기만 하고 일본도 그런 케이스라면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래서 환율을 받고 원유값은 잠잠합니다. 뭐 약간의 1~2%씩 등락폭은 있지만 워낙에 트럼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물가를 오르지 않기, 관세에 부과하면서 오르지 않기 위해서 원유를 눌렀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 WTI 그 원유 가격도 한 60불대 맞네요. 60불대 정도 되고 이제 두바이유는 한 65불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바이유 맞나요? 64불대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1,746원 휘발유가 경유가 1,661원, 1,65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죠. 한 2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50원, 2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기름값을 건드리고 기름값이 전체적인 물가를 건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지금은 금값을 한번 볼까요? 금 시세를 지금 한 온스당 금이 4,400달러까지 갔다가 10월 말쯤인가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한 3,900달러까지 폭락을 하고 지금 꾸역꾸역 다시 올라와서 3,200달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3,200달러 선에 이렇게 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여러 가지 그 금값 폭락의 원인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요인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밝혀진 거에 의하면 미국 초단기채 시장에서 쇼트가 났다. 유동성이 메말랐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돈이 안 도르니까, 피가 안 도르니까 내경색이 온 것처럼 여러 가지 레버리지로 이 선물 시장에서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유동성 경색이 금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갖고 뭐 투자했던 뭐 ETF나 이런 데에서 자금을 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비트코인에 비한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금이 현금이다. 현찰이 휴지가 돼가고 있다. 누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이하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자를 받아도. 그러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거는 조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도 좋지 않는가. 채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워런 버핏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금의 비중을 현금이라 생각하고 금의 비중을 늘린다.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금을 팔아서 물론 금도 당장은 안 좋아지겠지만 바로 회복하겠죠. 그러다 보면 금을 팔아서 주식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금의 비중을 좀 높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금에 비해서 또 은이 또 많이 올랐죠. 100분의 1 정도 되는데 트로이언스당 은값은 $50 정도 이렇게 선에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30, 막 $20 했던 게 금값도 많이 올랐지만 은값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금이 거래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달러 패권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을 많이 투자해줘. JP 모건이 전 세계에서 은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JP 모건이 투자하기 때문에 은값도 많이 오를 수 있다. 또 산업재료 많이 또 그 구리 가격도 많이 이제 비싸지는데. 금운동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금에만 하고 있는데, 주식이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고, 부동산도 매력이 많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볼까요? 국내 증시를 보면, 3천 금 폭락할 때 그때 유동성 위기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금들 다 우리가 보면은 저기 마진콜 증거금을 많이 더 올려라 막 이러면서 금 시장에도 쇼츠가 오고 비트코인도 엄청 떨어지고 막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자금들이 쑥쑥 빠져나갔고 그때 10월 말에 3,890인가 이렇게 코스피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4,100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때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폭락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고, 이제 코스닥, 요즘에는 지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그런 쪽에,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최근 11월 말서부터는 12월 초까지는, 비트코인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1억 5,900 갔던 게 3개월치 볼까요? 1억 7,900까지 갔던 게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져 있다. 달러로 환산하면 이제 환율 계산 또 해야 되고 복잡해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또 CBDC,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최고점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막 스테이블 코인 막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뻐그러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크게 ETF를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나? 저는 금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다시 그 금태환으로 가고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서 금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냥 유지하는 선으로 갈 것 같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이제 인도 쪽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면은 그 하반기 한 10월 달까지 그때 대비해서는 좀 한 6월 달서부터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게 계속 연마다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아.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25년 11월 소식을 좀 알아봤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보면 큰 이슈는 비트코인의 폭락. 저는 그걸로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회복할 거냐는 조금 옛날보다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그 시장 흐름이 있다. 그런 부분.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미국 달러가 지금 휴지가 돼가고 있으니까 신뢰를 잃어간다는 게 휴지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달러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려서 자기네 통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시키려고 또 CBDC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중국한테 밀리니까 CBDC에 밀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쪽의 에너지도 나온다. 따로 간다. 그거에 전쟁을 하고 있다. 통화 전쟁, 순밍의 통화 전쟁. 그런 미국의 패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최고 화두는
AI잖아요. AI 그 이재명 그 대통령도 또 우리 저 에이펙에서, 부산의 에이펙에서 또 젠슨왕 왔을 때도 뭐 깐부치킨에서 삼성이랑 현대자동차랑 막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기업들이 그 AI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제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으로 선택됐고, 그동안 뭐 GPU 이런 뭐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까지 갔죠. 세계 1위 기업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램은 램 중심에서 물론 이제 SK는 HBM으로 갔지만 DDR5나 4나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러잖아요. 그 램을. 또 랜드 플러시, 그것도 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엔비디아에 뭐 또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금서부터, 올해 하반기서부터 지금 삼성하고 삼성 막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 뭐 4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0만 원, 10만 6천 원, 10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2배가 됐잖아요. 근데, 괜찮다. 반도체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조금 폭발할 수도 있다. 왜? AI라는 게 다 반도체잖아요. 구동하는 게. 그렇다 보면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소중하니까 데이터, 고대역폭, HBM,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로 가면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SK 그룹은. 옛날에 그 소버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투자 잘못해가지고 90년대 말인가요? 그때 막 나락 가고 망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도 막 감옥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좀 그 고난을 딛고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한 우리나라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HBM 때문에 AI에서 숟가락 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좋은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저도 보기에도 소외됐던 D램 그 부분에서 카이스트 김정호 박사가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돈을 많이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팔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D램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4분의 1이잖아, 수출액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고 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이미 좋아졌으니까. 그렇고 지금 동탄 옆에 용인 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삼성도 그러고 하이닉스도 그러고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냥 많이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지금 뒷받침을 못 해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패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모르는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뭐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돼서 투자를 하시는데 좀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하고.